나는 오늘도 혼자 아침상을 받았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아직도 두 사람분의 그릇을 꺼내놓고는 한참 후에야 깨닫곤 한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째인데 말이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다. 그저 고요함을 채우기 위한 배경음악 같은 것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마지막으로 하준이가 보낸 메시지가 한 달 전이었다. 엄마, 바빠서 연락 못 드려요. 건강하세요? 건축학과가 그렇게 바쁜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었는데. 아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25살 된 아들한테 매일 안부를 묻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고. 그래도 가끔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창밖으로 이웃집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 같았다.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받았는데 정작 내 아들과는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으니 아이러니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보니 하준이였다. 순간 가슴이 쿵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역시 내 아들이다. 아무리 바빠도 엄마 생각은 하는구나. 아이고, 하준아. 그동안 어디 있었니? 엄마가 얼마나. 엄마, 미안해요.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나가실래요? 뭔가 평소와 달랐다. 목소리가 조금 급해 보였고 나를 달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데 뭘 따지랴. 나는 기뻤다. 물론이지. 어디 가는데? 미미나, 제 여자친구한테 드릴 꽃을 사러 가려고요. 엄마 취향도 물어보고 싶고. 여자친구? 내 아들이 언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지. 그것도 꽃까지 사줄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다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쁘면서도 조금은 서운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여자친구. 언제부터 사귀었니? 어떤 아이야?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30분 후에 가서 모실게요. 그래, 기다릴게. 아, 하준아. 뚜뚜뚜. 벌써 전화가 끊어져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하준이는 이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곧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까?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너무 촌스러우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꾸미면 부담스러워할 테고. 하준이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인지. 하준이가 차에서 내려 나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다. 조수석에 앉으며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야위였다. 뺨이 좀 홀쭉해 보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다. 하준아, 얼굴이 좀 야위었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괜찮아요. 요즘 과제가 좀 많아서 억지로 웃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의 촉이란 게 있지 않나.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25년간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익힌 감각이었다. 분명 뭔가 있다. 그래도 건강이 첫째야. 아,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떤 아이라고 했니? 잠시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다. 왜 주저할까? 이민아라고 해요. 플로리스트예요. 꽃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플로리스트? 좋은 직업이네. 나이는? 저랑 비슷해요. 착하고 예쁘고. 대답은 하고 있지만 뭔가 어색했다. 연인을 소개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설렘이나 자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핸들을 잡은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준아,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엄마한테는 뭐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침묵이 이어졌다. 평소 하준이었다면 별일 없어요, 엄마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미나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안심하려 했다. 첫사랑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슴 한켠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꽃집에 도착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가게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각종 꽃들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꽃향기였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꽃집 사장님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나이가 나와 비슷해 보였다. 젊은 여자분께 드릴 꽃다발을 만들어주세요. 예쁘고 싱싱한 것으로요. 장미는 어떠세요? 빨간 장미에 아기 호흡을 곁들이면. 아니요. 장미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하준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다. 왜 장미를 거부하지? 장미가 연인에게 주는 꽃으로는 가장 무난한데. 왜? 장미가 예쁜데. 미나가 장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그 어색한 미소다.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여자친구의 취향을 아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럼 백합은 어떠세요? 순수하고 우아한 느낌이. 네, 백합으로 해주세요. 꽃집 사장님이 꽃다발을 만드는 동안 나는 하준이를 계속 관찰했다.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5분 간격으로 화면을 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미나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그런가? 하지만 표정이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하준아, 괜찮니? 자꾸 핸드폰만 보내? 아, 미나한테서 연락 올까 봐서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하준이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표정이 굳었다. 응, 지금 꽃 사고 있어. 응, 알았어. 목소리를 최대한 작게 해서 통화했다. 나에게 들리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듣고 보니 뭔가 이상했다. 연인끼리 나누는 대화 같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준이가 나를 봤다. 엄마, 죄송한데 잠깐 편의점에 들를게요. 미나가 필요한 게 있대요. 편의점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하준이는 급하게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나는 조수석에 혼자 남겨졌다. 창밖으로 하준이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 서둘러 보였다. 차 안은 고요했다. 에어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문득 무료해졌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다. 대시보드 위에 작은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블랙박스였다. 평소에도 궁금했었다. 이 작은 기계 안에는 어떤 영상들이 들어있을까? 하준이의 일상은 어떨까?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준이는 아직 편의점 안에 있었다. 계산대에서 뭔가를 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블랙박스를 만져보았다. 작은 화면이 있었고 몇 개의 버튼이 있었다. 어떻게 조작하는 걸까? 나는 스마트폰도 겨우 사용하는 수준인데. 우연히 메뉴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여러 메뉴가 나타났다. 재생, 설정, 포맷. 재생을 선택했다. 그러자 최근 영상들이 목록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에 하준이의 차에서 찍힌 도로 영상이 나왔다. 밤이었다. 시간을 보니 며칠 전 새벽 2시였다. 새벽 2시에 왜 운전을 했을까? 영상 속에서는 하준이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다. 차는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었다. 주택가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췄다. 왜 멈춘 걸까? 신호등도 없는 곳인데 그때였다. 화면 밖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이
차에 부딪힌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이게 영상 속에서 하준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헉, 헉.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니다.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준이가 차에서 내릴 거야. 뭔가 부딪혔으면 당연히 내려서 확인해야 하잖아. 그게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행동이니까. 하지만 영상 속의 하준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어. 지금 처리해야 할 게 있었는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내가 아는 하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 아들은 이렇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아이가 아니었는데. 응, 알겠어. 일단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먼저 피해 있어. 피해 있으라고? 왜? 무엇으로부터 피해 있으라는 거지? 영상에서 하준이는 차를 후진시켰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껐다. 평온했던 오후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하준이가 편의점에서 하준이가 나오는 게 보였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내가 25년간 키워온 내 아들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 하준이가 차 문을 열고 들어앉았다. 엄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평범한 목소리였다.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괜찮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 하준이는 시동을 걸었다. 이제 미나한테 가면 되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차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방금 본 영상으로 가득했다. 아들을 향한 깊은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슴을 짓눌렀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 그날 오후 나의 평온했던 삶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블랙박스에서 본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하준이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나야.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어. 계속해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뭘까? 나는 침실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서재로 나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2시, 하준이가 그날 밤 운전했던 시간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하준이였다. 엄마, 잘 들어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의심스럽게 들렸다. 응, 잘 들어왔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다. 오늘 함께 나가주셔서 고마웠어요. 미나도 꽃을 정말 좋아했어요. 미나를 만났다고? 그런데 우리가 헤어진 건 오후 5시경이었는데 벌써 미나를 만나고 온 건가? 그래? 잘 됐네. 미나가 어떤 아이더니? 착하고 예뻐요. 나중에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왜 굳이 나중에라고 할까? 오늘 같이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그래. 좋은 인연이길 바란다. 그럼 이제 자거라. 네. 엄마도 푹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하준이의 목소리에는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기쁨이나 설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았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다.
나는 어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하준이의 평소와 다른 행동, 어색한 대답들, 그리고 그 블랙박스 영상.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자. 하준이가 그날 밤 운전했던 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본 풍경을 기억해 보니 오래된 주택가 같았다. 골목길이 좁았고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다. 지도 앱을 켜고 우리 동네 주변의 주택가들을 찾아보았다.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다. 하나씩 가보기로 했다.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서 본 풍경과는 달랐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찾아다녔지만 맞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 장소를 발견했다. 신길동의 한 골목이었다. 낡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이었다. 분명히 여기였다. 블랙박스에서 본 가로등의 위치와 주택의 모습이 일치했다. 그 골목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며칠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흔적이라도 남아있을까? 한 모퉁이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것 같아 보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 분이신가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혹시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요? 그게 사고 같은 거 말이에요. 차 관련된, 그 일 말씀이시군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전 새벽에 큰 소리가 났어요. 쿵 하고. 저도 깜짝 놀라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나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거였다.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소리. 뭘 보셨어요? 차 한 대가 있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자가 내리지 않더라고요. 내리지 않았다고요? 네. 보통 그런 상황이면 내려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냥 차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후진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할아버지의 증언이 블랙박스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 아들이 정말로.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 차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나는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아니에요. 그냥 이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렇구나.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뭔가 부딪혔으면 확인해 봐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정말이었다. 내가 본 것이, 의심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 하준이는 뭔가와 부딪히고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도망쳤다.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그냥 떠난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봤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였다. 충돌음이 난 직후 하준이가 전화를 걸기 전에 룸미러를 보는 모습이 있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도 다시 들어보았다. 나야.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어. 지금 처리해야 할 게 있었는데. 응, 알겠어. 일단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먼저 피해 있어. 통화 상대가 누구일까? 너 먼저 피해 있어라는 말을 보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누군가인 것 같았다. 아니면 곧 그곳에 오기로 했던 누군가. 그리고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표현도 이상했다. 마치 이미 계획된 일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긴 것처럼 들렸다. 나는 하준이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려 보았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 오늘 갑자기 만나자고 한 것, 어색한 표정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하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응, 하준아. 혹시
어제 제 차에 있을 때 블랙박스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블랙박스. 왜? 설정이 좀 바뀌어 있어서요. 혹시 실수로? 아니다. 그런 기계는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는데.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잘못 만진 것 같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혹시 요즘 어디 나가실 일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 수 있게요. 이상했다. 평소 하준이가 내 일정을 확인한 적은 없었는데, 마치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알겠다.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준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아들을 의심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찾고,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하준이가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파헤쳐보자.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 그래야 하준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봐야겠다. 하준이의 주변 사람들, 그의 최근 행동들, 그리고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먼저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뒤척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답은 내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심지어 내 아들도. 새벽이 되도록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계획들이 떠올랐다. 내일부터 해야 할 일들, 확인해야 할 것들. 내 평온했던 일상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진실을 찾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였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에야 잠들어서 9시에 일어났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 하준이의 차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어제는 블랙박스에만 집중했는데 혹시 차 자체에도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하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를 노려야 했다. 하준이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오전 강의가 있다고 했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지금쯤 학교에 있을 것이다. 하준이의 원룸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평소에는 연락 없이 찾아가는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가게 될 줄이야. 하준이의 원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예비키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하준아, 엄마야 라고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확실히 없는 것 같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건축 관련 책들과 도면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깔끔한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정리해둔 것 같은. 침실 옷장을 열어보았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한편의 검은색 후드티가 눈에 띄었다. 소매 부분에 뭔가 얼룩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붉은 색깔이었다. 페인트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그 후드티를 꺼내서 얼룩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 핏자국 같았다. 마른 피의 색깔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각종 문구류와 USB 그리고 핸드폰이 하나 더 있었다. 오래된 폰이었다. 왜 예전 폰을 보관하고 있을까? 폰을 켜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하준이의 생일을 입력해봤다. 틀렸다. 내 생일도 틀렸다.
혹시나 해서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해보니 열렸다. 메시지함을 확인해보니 며칠 전까지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다. 상대방 이름은 미나였다. 내일 새벽에 진행하자. 2시에 만나. 알았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계획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만약 들키면 어떡해? 그런 일 없을 거야. 믿어. 대화는 사흘 전에 끝나 있었다. 바로 블랙박스에 찍힌 그날 밤이었다. 내 손이 떨렸다.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리고 미나라는 여자가 연루되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하준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다른 차들 사이에서 하준이 차를 찾았다. 검은색 소나타였다. 차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살펴보았다. 앞범퍼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오른쪽 헤드라이트 근처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하얀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 뭔가와 부딪혔을 때 생긴 흔적이 분명했다. 하얀색이면 벽이나 기둥 같은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생각하기 싫었지만 다른 가능성도 떠올랐다.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차 안쪽도 살펴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예전에는 하준이가 예비키를 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차 키는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미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준이가 말한 플로리스트라는 여자. 과연 그가 정말 여자친구일까? 아니면 다른 관계일까? 어제 꽃을 샀던 그 꽃집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혹시 그 꽃집 사장님이 이 동네 다른 꽃집들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 다녀가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꽃집 사장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이 근처에 이민아라는 분이 운영하는 꽃집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민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근처 꽃집들은 거의 다 아는데 이민아라는 분은 젊은 여자분인데 20대 중반쯤. 아, 혹시 길 건너편에 있던 작은 꽃집 말씀이신가요? 거기 젊은 여자분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 집은 한 달 전에 문 닫았어요. 문 닫았다고요? 네, 갑자기 문을 닫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 되었나 봐요. 한 달 전, 하준이가 나에게 연락을 끊었던 시기와 일치했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어요. 이상하긴 했죠. 나는 그 문 닫힌 꽃집을 찾아갔다.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상점이었다. 셔터가 내려져 있고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주변 상점들에 물어보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미나 씨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짐을 빼더니 그냥 사라졌어요. 임대료도 밀린 게 있었는데 언제쯤 사라졌어요? 한 달 좀 넘었나? 그때 남자친구인지 누군지가 와서 같이 짐을 뺐는데. 남자친구요?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되게 급해 보였어요. 밤늦게 와서 황급히 짐을 빼가지고. 그 묘사는 하준이와 일치했다. 하준이가 미나의 짐을 빼는 것을 도와줬다는 뜻이었다. 그럼 정말 연인 관계인 건가? 하지만 왜 갑자기 사라져야 했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1. 하준이의 옷에서 발견한 핏자국. 2. 차에서 발견한 충돌 흔적과 하얀 페인트. 3. 미나와의 메시지에서 드러난 계획적 범행. 4. 한 달 전 갑자기 사라진 미나.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준이와 미나는 뭔가를 계획했다. 그날 밤 새벽 2시에 만나서 그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뭔가 또는 누군가와 충돌했다. 그리고 미나는 그 직후 사라졌다. 혹시 그들이 계획했던 일이 범죄였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생긴 건 아닐까? 나는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 하준이의 전화 통화를 다시 들어보았다. 나야.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어. 지금 처리해야 할 게 있었는데,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방해가 생겼다는 뜻이다. 혹시 그들이 절도를 계획했던 건 아닐까? 새벽 시간, 한적한 주택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방해했을 수도 있다. 집 주인이거나 경비원 같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다. 혹시 내가 원룸에 갔다 온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별일 없이 집에 있었지. 너는 학교 어땠니?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엄마. 왜? 혹시 미나를 만나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어떠실까요? 갑자기 미나 얘기를? 왜 하필 지금? 그럼 좋지. 언제? 미나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나중에라고 한다. 분명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 급할 건 없으니까 시간 될 때. 네, 그럼 끊을게요. 잠깐, 하준아. 네? 너 요즘 미나랑 자주 만나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끔 만나요. 거짓말이다. 미나는 한 달 전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만난다는 거지? 그럼 어제 꽃을 줬다는 것도 거짓말인가?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확신했다. 하준이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나와의 관계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하준이가 자백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내일은 그날 밤 하준이가 간 그 골목길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혹시 CCTV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격자들은 없는지. 그리고 미나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준이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 만약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 핏자국, 충돌 흔적, 거짓말들. 내가 알던 하준이가 아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침실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남편이 회의록 작성할 때 쓰던 것이다. 내일부터는 하준이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겠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어머니로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하지만 진실을 모르고서는 하준이를 도와줄 수도, 구해줄 수도 없다. 내일은 더 큰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좋은 진실이길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하지만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 내 아들이니까 악몽을 꾸고 깼다. 꿈속에서 하준이가 차를 몰고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하준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는 하준이의 표정이 차갑기만 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잠을 더 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다. 어두운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어제까지 수집한 정황 증거들로는 부족하다. 핏자국, 충돌 흔적, 의심스러운 메시지들. 모두 추측에 불과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알아야 한다. 아침을 대충 먹고 신길동 그 골목으로 다시 갔다. 오늘은 목적이 분명했다. CCTV를 찾는 것이다. 골목 입구부터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다행히 몇 집에 CCTV 있었다. 하지만 개인 집 CCTV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골목 중간쯤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그곳에도 CCTV가 있었다. 가게 주인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주머니, 혹시 며칠 전 새벽에 이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아, 그거요? 경찰이 와서 물어봤어요. 경찰이요? 심장이 쿵 했다. 경찰이 조사했다는 것은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뜻이다. 네, 어제 와서 CCTV 영상 가져갔어요. 뭔가 있었나 봐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건 저도 그냥 교통사고 관련된 것 같던데. 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CCTV에는 하준이의 차가 찍혀 있을 것이다. 집으로 급히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다. 신길동 교통사고, 신길동 사고. 여러 키워드로 검색해 봤다. 그리고 찾았다. 신길동 골목길 뺑소니 사고, 60대 남성 의식불명? 기사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다. 지난 3일 새벽 2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현장에는 차량 파편과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가해 차량은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여 가해 차량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새벽 일찍 폐지를 수거하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60대 남성. 폐지를 줍던 바로 어제 내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다. 나는 기사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의식불명이라고 했으니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검은색 중형 승용차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준이의 차와 정확히 일치했다. 기사에 나온 병원명을 확인하고 곧바로 출발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병원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보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제가 먼 친척이에요. 소식을 듣고 급히 왔는데 간호사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잠시 면회를 허락해 주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 할아버지를 보았다.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은 붓고 상처투성이었다. 어제까지 멀쩡히 폐지를 줍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한 아들이 이런 일을.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다가왔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심각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깨어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하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응. 왜? 집에 갔다 왔는데 안 계셔서. 하준이가 집에 왔다고? 갑자기 밖에 잠깐 나왔어. 무슨 일이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이상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다. 지금 들어가는 중이니까 기다려. 네, 집에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하준이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니 하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하준아. 엄마.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보였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준이가 먼저 말하게 하고 싶었다. 엄마. 저.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천히 말해봐. 사람을 쳤어요. 드디어 나왔다. 내가 그토록 듣기 싫었던,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던 그 말이. 언제? 며칠 전, 새벽에. 하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어갔다. 미나랑 만나려고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늦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냥 도망쳤다는 거니?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어떡해요? 경찰이 찾고 있어요. 경찰이 찾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니? 뉴스에 나왔어요. 하준이도 그 기사를 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였다. 하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로 사고였니? 네, 정말 사고였어요. 또 거짓말이다. 미나와의 메시지를 봤을 때 분명 계획된 일이 있었다. 그럼 미나는 뭐야? 왜 미나를 만나러 새벽에 나간 거야? 하준이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 하준아, 미나 꽃집이 한 달 전에 문 닫았다는 거 엄마가 알고 있어. 하준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내 옷에서 핏자국도 봤고 차에서 충돌 흔적도 봤어. 심지어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봤고. 엄마, 이제 그만 거짓말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하준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나는 제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준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절도예요.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나가 목표물을 정하면 저는 차를 몰고 가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6개월 정도. 6개월 동안 내 아들이 절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전혀 몰랐다. 그날 밤도 그런 일 때문에 간 거니? 네. 신길동에 있는 한 집에 골동품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구나. 할아버지요? 내가 친 사람이 할아버지야. 폐지 줍던 할아버지. 하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실수로. 실수. 그럼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어? 왜 도망갔어? 하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준아, 엄마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 내가 전화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 엄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가 정말로 한 일이 뭔지 다 말해. 하준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나는 절도 조직의 일원이에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돈. 아버지 병원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 등록금도. 남편의 병원비. 그 이야기가 나오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차만 몰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날 밤에는 뭘 훔치려고 한 거야? 골동품. 비싼 도자기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나가 도망가라고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 하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치고도 그냥 간 거야?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19를 불렀어야지. 그랬으면 모든 게 들통날 뻔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하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비정한 사람이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하준아, 경찰서 가자. 네? 자수해야 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엄마, 안 돼요. 저 감옥에 가면.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 하준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엄마,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제가 병원비를 대신 내드릴게요. 몰래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내 죄는 사라지지 않아. 나는 일어났다. 5분 안에 준비해. 같이 경찰서 갈 거야. 엄마.
하준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가 스스로 자수하는 거와 경찰이 찾아와서 체포되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 하준이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로 잡자.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내 아들을 경찰서에 데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이것이 하준이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일해야 했다. 차 안에서 하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해야 할 말이지. 할아버지가 깨어나실까요?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각하다고 하시더라. 하준이가 더 크게 울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거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준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이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경찰서가 가까워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이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했다.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하준아. 끝까지. 하준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니까. 경찰서는 생각보다 차분한 곳이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시끄럽거나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 하준이는 담당 형사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6개월간의 절도 행각, 미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뺑소니 사고까지. 나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울었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아드님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에게 말했다. 자수한 것과 도주한 상태에서 잡힌 것은 처벌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 아들이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엄마, 집에 가세요. 하준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여기 있을게. 안 돼요. 엄마가 여기 있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리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준이의 얼굴에서 어떤 다짐 같은 것이 보였다. 내일 면회 올게. 네. 그런데 엄마. 응.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도망 다녔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찼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마워한다고 하니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다. 하준이의 자수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신길동 뺑소니 사고 가해자 자수. 20대 대학생 6개월간 절도 행각 일삼아.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우리 하준이가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올 줄이야. 하지만 기사 말미에는 희망적인 내용도 있었다. 가해자가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이 전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시죠? 기자였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자들의 전화가 왔다. 결국 핸드폰을 꺼야 했다.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은 차가운 곳이었다. 하준이가 나타났을 때 그는 어제와 많이 달라 보였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의연해 보였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기자들이 많을 텐데. 괜찮다. 뒷문으로 들어왔어. 죄송해요. 엄마까지 이런 고생을. 그런 말 하지 마. 어떻게 지냈니? 잠을 많이 잤어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것 같아요. 이상했다.
유치장에서 숙면을 취했다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그제야 이해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준이는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었을까. 할아버지 소식은 어때요? 어제 병원에 전화해봤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시다고 하더라. 하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싶어요. 편지? 비록 읽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는 가방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내 주었다. 병원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하준이의 편지를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다. 얼굴에 부기가 조금 빠진 것 같았다. 할아버지,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제 아들이 할아버지를 다치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연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아들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읽어드릴게요. 편지를 펼쳤다. 하준이의 글씨였다.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를 다치게 한 하준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무서워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직접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할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간호사님.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뇌출혈 환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급히 하준이에게 소식을 전했다. 면회실에서 그 얘기를 들은 하준이는 한참 동안 울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내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 네? 직접 사과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하준이는 망설였다. 제가 할아버지를 뵐 자격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것은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야. 일주일 후, 하준이의 구속 기간이 끝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병원이었다.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하준이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들어갔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하준이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할아버지,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지. 하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내가 도망가지 않고 자수했다는 걸 신문에서 봤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와서 사과하는 것도. 할아버지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할아버지는 너를 용서한다. 대신 앞으로는 바른 길로만 가거라.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기적을 본 것 같았다. 용서라는 기적을. 2개월 후, 하준이의 재판이 열렸다. 절도와 뺑소니 혐의였다. 하지만 자수했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참작되었다. 피고인 하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실형을 면했다. 하준이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준이가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대학교에도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셨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셔서 하준이와 바둑을 두기도 하신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사이가 되었다. 하준아, 이번 수는 너무 성급했다.
할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하, 바둑에는 무르기가 없는 법이야.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준이는 이제 건축학도로서의 꿈을 다시 찾았다. 졸업 후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축 설계를 하고 싶다고 한다. 엄마, 제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내 아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후, 오늘은 할아버지의 생신이다. 우리 집에서 작은 생일잔치를 열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하준이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직접 만든 케이크였다. 요리도 배우고 있다고 했다. 고맙다, 하준아. 할아버지는 너 같은 손자가 있어서 행복하다. 저도요, 할아버지.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날 밤, 하준이가 말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저를 경찰서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아마 저는 계속 도망 다니다가 더 큰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것이기도 하구나.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예전의 평온과는 다르다. 이제는 진짜 평온이다. 하준이는 졸업을 앞두고 있고 할아버지는 건강하시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는 사람이 아니다.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하준이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에서 친구분들과 게이트볼을 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다. 가끔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떠올린다. 그 끔찍했던 순간을.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영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테니까.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다. 정말 평화로운 오후다. 핸드폰이 울렸다. 하준이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랑 같이 식사할까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좋지. 뭘 해줄 건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알았어. 재료 사러 같이 갈까? 네,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그리고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가족도 얻었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날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감사하다. 내 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랐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한적한 오후의 불안은 이제 평온한 오후의 감사로 바뀌었다. 창밖에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집으로 오고 계신다. 하준이도 곧 올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시작된다.